자, 표준세액 공제. 자, 이거는요, 뭐 예전에 가끔씩 잊을만 하면 한두 번 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긴 하지만 그게 출제는 잘 안 하니까. 자, 표준세액 공제는 뭐냐면, 표준세액 공제는 내가 일괄적으로 이 금액 그냥 세액 공제 받고 끝날래요 라고 하는 게 표준세액 공제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자인데, 내가 뭐 이런 게 없어. 내가 보험료도 안 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아무 보험료도 안 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세액 공제. 난 기부도 안 합니다. 난 무교야. 맞죠? 기부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건강해. 그래서 의료비 지출도 없어. 맞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교육비. 나는 지금 성인이고 학교 졸업했어요. 되셨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의료비. 또 뭐가 있죠? 기부금. 그 기부금.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보험료. 그다음에 신용카드 잘 안 써. 그리고 신용카드 넣으면 지금 신용카드 공제도요. 내가 총 연봉 있잖아요. 총급의 25% 이상 써야 돼요. 25% 이상 안 쓰면 안 해줘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난 신용카드 잘 안 씁니다. 체크카드 같은 것도. 나 언니 현금 결제.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표준세액 공제해가지고 근로소득 있는 자는 13만 원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만 된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13만 원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만 있는 자 있죠, 여러분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뭐, 이거 성실신고를 안 낼 거니까,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요, 기부금 세액공제하고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사업소득 있는 자도,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넘어가냐. 여기 원천징수세요.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이거 복습이지, 여러분들. 여기 복습이에요? 알죠? 여기 복습인데 갑자기 여러분 딱 보시고, 처음 보는 건데 이것도 처음이고, 저것도 처음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금 긴장돼, 여러분들. 저 지금. 알죠? 자, 해볼게요. 복습. 다 배웠던 애들입니다. 알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다라고 했고요. 금융소득은 원칙이 여기 14%입니다. 원칙이 14%.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했죠. 얘는 25%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 소득에서 내가 사업은 하지 않고 돈만 낸 사람을 출자 공동 사업자라고 했죠.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여기 4번 뭐냐면 비실명 이자소득과 비실명 배당소득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명거래를 유도해야 되는데 비실명거래를 한다는 뭔가 캥기는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소득세가 최고세율이 45%인데 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 주무셨다. 잘 몰라요. 고쳐야 되는데 자꾸 안 고치고 계셔. 그래서 42%는 단수 남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소득은 원래 원천징수가 없었죠. 없었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시니까 소득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아마 3%가 원칙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봉사료는 5%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우리 중요한 게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 가장 낮은 세율이 6%로 끝낸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자, 기타 소득은 원칙이 기타 소득금액, 다 소득금액이었죠. 그래서 기타 소득금액의 20%가 원칙. 근데 우리가 복권이나 슬롯머신 이런 것들이 있죠, 투표권. 걔네들은 3억까지는 20%였고 3억 초과분은 30%였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타 소득에서 연금 계좌에서 일시불로 찾는 걸 연금 외수령이라고 했죠? 그거는 15%였고요. 그죠? 잘 외우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 1급으로 올라오실 분들은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죠? 나중에 세무 1급 올라오시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자도 다 작성하거든요, 문제가.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의 납부기한.
자, 납부기한은 이미 여러분 너무 많이 했죠. 다음 달 10일까지. 맞죠?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예외로 직전 과세 기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래요. 이거를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면 20명 이하면 원천징수 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1년에 2번만 납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12번 다 해야 돼요. 1년에. 대신에 납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원천징수 한꺼번에 해서 그걸 다음 달 10일인 7월 10일에 납부 한번 하고, 그렇죠? 하반기는 7월 달부터 12월 달이잖아요. 그걸 6번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인 1월 10일까지 몰아서 2번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반기의 마지막 달 6월 아니면 12월이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7월 10일, 다음 연도 1월 10일이고, 요거는 아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신청을 해야 해줘요. 알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근데 이건 안 나올 거예요. 금융보험업자는 20명 이하더라도 여기는 원천징수 경험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소액 부징수는요, 소액은 징수를 부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원천징수 세액 있잖아요. 원천징수 세액이나 우리 납세조합이라는 걸 납세조합이라는 걸 여러분 짜면은요,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 해주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네,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없지만 이자 소득은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아셨죠? 좀 유념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다 말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말정산은 이미 이건 다 했었죠. 그냥 이것도 복습. 자,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소득 첫 번째 근로소득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적 연금소득 있었죠. 우리 뭐 공무원연금 같은 거, 군인연금, 뭐 우리가 국민연금.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없었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근로소득하고 일정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2월달 소득 지급할 때 있었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 소득은 1월달 소득 지급할 때,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달에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 했었죠, 여러분들? 다 우리 했던 거. 그죠? 처음 보시면 안 돼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연합. 자, 이 중간연합은 말 그대로 상반기의 세금을 미리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그랬을 때 이 중간연합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요. 법인은 다 하고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연합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은 신고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연합은 어디 생각하시면 딱 좋냐면은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있죠. 그쪽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고지서 날라온다고 했죠. 직전 과세기간에 우리가 50% 내라고 고지서 날라온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일단 이건 뭐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고지납부, 고지서를 직전 과세기간 1년에 반틈 날려주면 6개월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고지납부가 원칙. 그리고 거기 우리 예정고지세액 얼마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에서. 괜찮아요. 자, 50만 원 미만 외우시고. 그래서, 괜찮아.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하듯이 여기 중간연합세액도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연합 제외자. 뭐냐면 수시부가는 여러분들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은요, 수시로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납부하게 시키는 중간연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 때려버리거든요. 탈세할 그런 놈들은.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는 왜 제외냐면 직전 과세 기간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는 중간연합을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 및 고지 이미 했었죠? 원칙은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서 발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개인 사업자라도 예정 신고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뭐였어요? 응? 뭐 있었어? 뭐? 그럼 비슷한데. 뭐 있었죠, 여러분들? 직전 과세 기간엔 장사가 잘 되다가 예정 신고 기간 3개월에 장사가 안 돼서 그럼 직전 과세 기간 장사가 잘 되던 때에 50% 내라고 하면 나 돈이 없는데. 맞죠? 그래서 저 올해 3개월 동안 못 벌었으니까 신고해서 납부할게요 라는 제도가 있었죠? 아닙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지. 맞죠? 그럴 수 있죠. 3분의 1. 네, 미달하는 경우. 네,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런 게 있나요? 네, 보시면.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자, 여기에요.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중간예납 기준액이 직전 과세기간 1년에 대해서 50%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경우랑 그 다음에 중간예납 추계액은 뭐냐면 단기 6개월치 있죠. 상반기 6개월치 추정한 금액 요게 중간예납 기준액 여기죠. 중간예납을 기준으로 삼는 게 직전 과세기간 1년치잖아요. 그거에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6개월의 사업이 부진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이것도 아마 어디랑 비슷하냐면 그 부가가치세랑 비슷해요. 하는 경우 11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혹시 여러분 지급명세서가 뭔지 아시는 분? 그 여러분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 신고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략적으로 우리 그 학원 같으면 종업원 총 몇 명, 지급액 총 얼마, 그 다음에 원천징수 얼마 이런 것들만 다 기록을 해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고요. 총 인원 몇 명, 뭐 5명이면 5명, 총 지급액 뭐 1,400만 원, 뭐 이렇게 소득세 얼마 이렇게만 계산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그 1년 동안에 그 원천징수한 거 있죠. 그걸 종업원별로 하나씩 다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죠? 그거를 제출하는 거 우리가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지급명세서는요. 이거 제출 안 하면 가산세 두드려 패요. 실제로 1% 팹니다. 이거는 법인세에 가서 배우시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원칙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야 돼요. 아셨죠? 원칙이요. 자, 근데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나 퇴직소득. 중요한 게 우리 근로소득하고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있잖아요. 2월 달에 연말정산한다라고 했죠. 보험모집 이런 사람들. 그럼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2월 말일까지 또 지급명세서 제출하라고 하면은요, 사람 죽어요. 맞죠? 막 2월 달에 연말정산 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지급명세서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세요. 전 이 일을 안 할 겁니다. 울면서 떠나. 맞죠? 그래서 좀 여유를 줘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이요.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일용근로소득이 원래 분기별로 1년에 4번 했었거든요. 1년에 12번 해요. 1년에 12번. 워낙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누락하거나 그런 사람 좀 많아가지고요. 일용직에는 탈세가 좀 많이 심했어요. 그래서 매달 그래서 지급일에 다음 달 말일까지 알죠? 이거 제출 안 하면 가산세 패버리거든요. 1%. 꽤 커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요게 마지막입니다. 특히 이 가로 4번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가로 4번 가지고 장난 무지하게 치거든요. 해볼게요. 자, 일단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자, 조심하실 게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어요. 또는 결손금은 적자죠. 신고는 해야 세무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부는 안 하지만 신고는 해야 된다라는 거 유념. 알죠?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기한 우리 이미 했죠.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달. 맞죠?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출국한대요. 여기서 출국은 비거주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의 이민급. 그러면 출국일 전날까지 세금 내고 가야 됩니다. 안 내면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정지시켜버려요. 출국 금지. 그렇죠? 안 내고 가면.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가 아니라요. 이해를 바탕입니다. 이해. 잘 보셔야 돼.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의 면제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다 대입할게요. 이 말은 6가지 있죠. 2배사 근연기. 6가지 소득을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맞죠? 종합소득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잖아요. 그거가 면제된다. 그 뜻이니까 6가지를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애들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요거. 내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일용직 근로자인데 일용직 근로소득 1억에 복권 있죠. 예, 복권 3억 있대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네. 자, 요렇게 있대요. 5월 달에 신고해야 하네요. 안 해요. 왜냐면 일용직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신고 안 하는 소득. 그 다음에 복권 3억. 이것도 분리과세. 맞죠?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5월 달에 신고할 종합소득이냐를 판단할 때는 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요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내가 근로소득 2억 있대요. 그럼 근로소득은 뭐로 끝나요? 연말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내고 끝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연말정산 대상소득 중 딱 하나만 있는 거. 그래서 그 하나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내고 끝이기 때문에 알죠? 그때는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2개 이상이면 5월 달에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연말정산 자체가 그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지급하는 소득밖에 없다라고 가정하고 연말정산 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본인이 지급하는 이외에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대.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친 것의 누진세율이 정확한 세금이거든요. 그럼 5월 달에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합쳐서. 당연히 연말정산으로 냈던 건 빼주겠죠. 알았죠?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예요? 걔네들은 분류과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이 뭐예요? 2배사, 근연기지, 퇴양은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나오면 걔도 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이 아니니까.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요거예요. 동그라미 5번을 최근에 많이 내더라고요. 요거. 해보실게요. 자, 내가 근로소득 2억에 복권 4억 있대요. 그럼 왠지 신고해야 될 것 같잖아요. 신고 안 해도 되죠. 왜냐면 복권 무조건 분리잖아요. 그럼 복권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신고 어차피 5월달 안 하죠. 그럼 제외? 맞죠? 5월달에 신고하는 소득에서 제외. 그렇죠? 그러면 근로소득 2억만 남게 돼요. 얘랑 같잖아요. 어차피 연말정산으로 끝날 거죠, 얘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5번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 중 하나만 있는 자하고 분리과세 같이 있는 자. 그렇죠? 그럼 어차피 동그라미 1번만 있으면 5월달에 신고하는 소득에 항상 탈락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얘랑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실제 나왔더라고요. 자, 교재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래요? 재미없죠, 이제는. 네.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교재가 어디 있냐? 700 4페이지?
그렇죠. 734. 네, 선물은 없어요. 잘하셨고. 제가 칭찬을 드릴게요. 734페이지. 자, 734페이지에 15번입니다. 자, 15번 보죠.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그러니까 종합하면 2배사 근연기 있잖아요. 걔를 5월 달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놈 찾으세요 라는 뜻이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퇴직소득 금액 6천만 원과 양도소득 금액 5천만 원이 있는 자.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 종합소득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개는요. 그죠? 탈락. 2배사 근연기니까 탈락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 금액 3천만 원과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 금액 310만 원이 있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일용 근로소득 1,200만 원과 공적연금 소득 2천만 원이 있는 자. 안 되죠? 왜냐면 일용 근로소득도 제외죠, 여러분들. 무조건 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공적연금은 아까 어떤 거? 공적연금은 뭐예요? 1월 달에. 연말정산. 공적연금 연말정산 소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연말정산 소득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신고할까?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하는 소득이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냐를 따질 때는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 소득 중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연말정산은 끝나겠죠, 얘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근로소득 금액 6천만 원과 복권 당첨 소득 5억 원이 있는 자. 얘도 안 하죠. 왜냐하면 복권 당첨 소득 무조건 분리잖아요. 맞죠? 신고 안 하니까 제외하고. 그럼 남는 건 근로소득 6천만 원이에요. 네, 근로소득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죠. 그럼 얘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 하나만 있는 거니까 연말정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번하고 4번은 여기 5번에 걸리죠. 5번. 여기. 얘에 걸려, 여기. 뭐예요? 2번. 연말정산 대상 소득 중 하나만 있는 자와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이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맞죠? 3, 4번이요. 오케이? 네. 답은 2번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자 소득은 우리가 분리과세가 2천만 원 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없었어요, 이자 소득은. 우리 이자 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가 뭐가 있었냐면 무조건 분리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분리과세가 되는 게 기타 소득 금액 혹시 얼마 이하인지 기억나시는 분?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거 기억나시는 분 혹시? 저기 여러분 혹시 기타 소득 금액 얼마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해요? 네,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알죠? 근데 얘는 310만 원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그거 잘 외우셔가지고 선생님 일시적인 강연료는 60%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됐어요. 네, 방금 무슨 소리지? 저 선생님은 뭔 말하는 거야? 그죠? 방금 표정 봤어? 저 선생님 뭔 말하는 거야? 진짜 혼자 알고 그래. 그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기타 소득은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80%나 60% 인정해 주는 거. 그 중에 일시적인 강연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요. 근데 거기는 기타 소득 금액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60% 필요 경비까지 빼고도 310만 원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만약에 총 수익 금액이면 60% 빼야 돼요.
근데 얘는 기타 소득 금액 60%까지, 60%가 필요 경비잖아요. 필요 경비까지 뺐더니 31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얘는 분리과세 선택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1번, 3번, 4번이 답이 아니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좀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소득세 유임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납 좀 할게요. 분납도 가끔 시험에 내니까. 이거 뭐야? 자, 여기 분납이요, 분납. 자, 여러분들 분납은 분할납부의 줄임말입니다. 자, 분납은 일단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이것이 여러분 혹시 물납이라고 아세요? 물납? 말 문제로 가끔씩 내가지고 물납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이나 여러분 주식 같은 거로 납부할 수 있는 게 물납이거든요. 물납은 상속세, 증여세하고 종부세밖에 안 돼요. 알죠? 상증세, 상속세하고 증여세, 종부세가 좀 세금이 크거든요. 엄청나게. 걔네들 빼고는 다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득세, 물납이 있다고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분납은요, 일단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넘어가야 돼, 일단. 암기. 그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가야지만 분납이 됩니다. 암기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납부 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5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7월 말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가 있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2천만 원 이하 있죠? 2천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납부할 세액이 1,700만 원이에요. 그럼 1,700만 원이면 분납 가능하죠? 1,000만 원 넘어가니까. 근데 얼마를 분납하냐? 2천만 원 이하죠? 1,700만 원이면. 그러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700만 원은 분납할 수 있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무조건 원샷으로 5월 달에 내야 돼요. 무조건. 그때. 자, 그 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50% 이하까지는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납부할 세액이 2,600이에요. 2,600이면 일단 1,000만 원 초과하니까 분납 가능하고요. 근데 납부할 세액도 2천만 원 넘죠? 넘으니까 2,600만 원에 50%면 1,300만 원까지는 분납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5월 말일날 원샷으로 내야 되는 거고. 알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분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언니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넘어가면 돈 무지하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언니 또는 오빠. 그죠? 진짜 거의 엄청나게 벌어요, 여러분들. 자, 이로써 소득세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진짜 외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제는 원가 회계 할게요. 원가 회계 어디 있냐? 이건가? 자, 원가 회계는 어디냐면은요. 212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개별원가 계산 앞은 회계 1급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 배우셨죠, 여러분? 뭐 부문별 원가 계산,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그다음에 원가의 분류. 그리고 어차피 기출문제 풀면서 설명 계속 열심히 잘 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일단은 시간 관계상 얘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모자라는 부분 할게요. 그죠? 아니 원가의 동영상 또 올려놓겠습니다. 미리 찍어놓은 거.